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긴급 기자간담회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 일정이 오전 11시쯤 잡혔습니다. 라고 민주당 측에서 밝히자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바빠졌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앞으로 기자들과 이런 간담회 하는 시간 많이 갖겠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공식 석상에서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도 제가 대답하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셨죠.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시작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관심인 검찰이 3차 출석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부른다면 또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나 또 우리 사회가 과거로 퇴보하면서 이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한다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그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습니다. 이 수사라고 하는 게 오늘 내일 안 하면 내일 모레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과 일정을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좀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인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고 모욕적이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면 또 가겠습니다. 가급적 주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주말 2차 검찰 출석 때도 혼자 가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지자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정말 3차 출석 때는 혼자 가겠다, 나오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번에 총장님도 오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굳이 또 안타까워서 오셨는데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정말로 오지 마십시오. 저번에는 원래 천준호 실장님하고 박성준 대변인 두 분만 가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갈 필요가 없었지요. 청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뭘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오지 마십시오. 이게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부러 그런 것들을 또 상대가 기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지자 여러분 그 엄동설한 그날 맛도 유난히 추운 그날 새벽부터 아니 뭐 전날부터 밤새고 제가 조사가 끝나는 그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고통받는 거 보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하고 변호사하고 갈 테니까 그 추운 날 너무 고통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호사하고 둘이 갈 테니 민주당 의원분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 현장에 나오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김성훈 변호사,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춘호 논설위원, 이재명 대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2차 조사 마치고 나와서도 검찰에 또 출석 요구했다는 요구는 기사에 이미 나왔었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달 1일 이쯤에 이제 나와달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논의를 해서 2차 소환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수 의견이었다고 그랬고 민주당 발표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역시 그 말을 경청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생각인 것처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그럴 경우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래서 정치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데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죠. 이경 부대변인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서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기자들의 질문 받아도 묵묵부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 신년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런 기자간담회 일정이 없었는데 하게 된 이유가 이게 기자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아니면은 지난번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부당함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는 걸까요? 저는 전자인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많은 해석은 할 수가 있죠. 부당하다라고 외치고 싶었었는지 진짜 궁금해서, 아니면은 기자뿐만 아니고 언론뿐만 아니고요. 국민들께서도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기자회견 내용에서 보시면은 뭐 전문을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 아까 좀 길게 우리가 들으셨지만 저 정도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부당하다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느냐, 오지 마시라 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같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요. 언론에서는 한 20명 정도 국회의원들이 좀 노출이 됐다. 네. 그래서 보도가 됐지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시민들 사이사이에서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이제 그 지지자분들하고 같이 사이사이 그냥 일반 국민처럼 똑같이 뭐 배지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그랬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렇게 보면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상황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 근데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습니다. 근데 뭔가 수사를 부당하게 받는 것 같아요. 물증이라도 하나 나왔으면은 좀 그나마 뭐가 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도 다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 누가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사는 진행이 되고 소환은 계속 진행이 되고 또 그러면 소환엔 응하겠다고 대표는 당당히 말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가는 것도 시민들이, 국민들께서 선택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3차 출석은 정말 혼자 가겠다. 지지자분들도 나오지 말아달라. 의원도 나오지 말아달라. 어떻습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재명이다 하면서 지난번에도 나갔던 건데 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신신당부했으니까 3차 출석 때는 이재명 대표 혼자 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가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혼자 나가는 거, 그런 의견도 무시당하면 이거 공산당 아닌가요? 예. 대표가 그렇게, 대표의 진심은 저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그것도 또 진심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그럼 자유민주주의답게 본인이 선택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네, 대표의 저 말씀은 정말 진심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지자분들께서 또 어느 의원이 나오고 안 나왔나 이것을 또 카운터를 하세요. 네. 그래서 나오지 않는 분들, 예. 혹시나
나왔다 하더라도 시민들 사이에 계셨던 분들은 지지자분들께서 확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게 또 좀 안 좋게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지자분들 사이에서요. 예. 대표가 아니다, 내가 다 나오지 말라고 했다라고 또 전체 문자를 또 보내고 그랬거든요. 비서실장 통해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대표는 저 모습이 정말 진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또 지지자분들도 그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행동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지난 주말 토요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때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뭔가 또 촬영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서초의 6번 출구에서 나오면 대검찰청 정문 앞이에요. 그쪽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이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고 바로 서울중앙지검 서문이라고 하나요? 그 서문 쪽에는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연설과 음악이 많이 있어서 현장은 정말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경 부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나가기로 한 건 잘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제1야당 169석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을 압박하듯 뭔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두 번째 출석에서는 본인 혼자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도 혼자 가겠다고 하니까 주말에 약속을 잡았던 모양인데 예.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다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정청래 최고위원 등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날 약속을 변경해서 저 자리에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이 직접 들었습니까? 제가 직접 옆에서 확인했던 의원의 목소리였는데요. 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말이 진심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게 되는 투트랙 전략으로서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모습들이 사뭇 다르게 국민들께 비춰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들 중에 저는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 대선 패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이런 사실 그 부분을 앞부분에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정치적 메시지로서 지금 있게 되는 수사 상황들을 법률적인 쟁점과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인 쟁점과 대응으로 치환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대선에 승리했다면 이런 수사는 없었다는 것인가? 라고 저는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수사들은 실질적으로 지난 대선 전부터 민주당 경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오히려 지난 정권 시절에 이 대장동 문제 등 심각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상당하죠. 여기에 대한 일들을 차분하게 수사를 받고 또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이 민주당 지도부들까지 끌어들인 정치적 행위로 규겨지게 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한 주 꽤 많은 논란, 논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김성훈 변호사 네. 어떻습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재판 과정 또 재판이 끝나고 나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하면서도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한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법적인 측면에서는? 네, 사실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거기 조사라는 것이 이 기소를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내가 항변할 수 있는 사항, 오해가 있는 부분은 푸는 사항 이런 네.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어권을 포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게 일반이고요. 만약에 이제 또 응하지 않는다면은 인신구속에 관한 여러 가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영장 청구들이 사실은 좀 정당화시켜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은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조사의 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차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되는 거에 대한 반발심도 있어 보이고요. 뭐 나머지는 사실 정치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뭐 정치인이시니까 정치적 고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수사 자체가 굉장히 정당하다고 보는, 그러니까 2차 출석을 안 하는 것이 거대 야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거부하는 거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또 2차 출석을 안 하는 것이 이 정치적인 수사에 저항하는 거라고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출석을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탄압받는 입장을 지지층에 대는 보여주고, 또 이제 반대로 뭔가 방어할 게 없고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소환 조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방탄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그런 어필을 하는 것도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춘호 의원, 이번에 2차 조사 과정에서 33쪽짜리 진술서를 내놓고 이재명 대표가 거의 답변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뭐 100쪽 이상 예. 질문지를 이제 준비를 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답변이 이미 제출한 진술서로 답변을 예. 가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일관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저것이 사실상 진술 거부한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고요. 검찰로서는 어쨌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허점을 파악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추궁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일종의 이제 검찰 수사 기법일 텐데, 그러한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다시 한번 추궁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답변이라고 한다면 김성훈 변호사가 보기에 이거는 답변입니까? 아니면 답변을 거부한 겁니까? 네, 사실상 이제 답변을 질문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진술서의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라고 하는 건 나름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정한 내용 중에서는 진술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진술서를 참조해라 이렇게 하는 건 답변을 거부했다고 볼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조서에는 그냥 점점점으로 이렇게 침묵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는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아예 이제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답변을 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네. 그러나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그게 다 기재가 되는 거죠. 네, 검찰은 그렇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계속 똑같이 다 기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다 기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예.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앞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이재명 측이라고 하면서 아까 박스에서 변호인 30부 면담별 진술 거부라고 나왔잖아요. 언론에서는 일부 그렇게 보도된 거는 맞습니다. 저도 밖에서 언론 보도만 보고는 그게 맞는지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12시간 30분이 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아니었다.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거고, 만약에 서면으로 대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9시간 이상 진술을 한 다음에요. 있었던 시간은 12시간 반이잖아요. 나머지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그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그 말을 검찰이 질문하고 내가 답변을 내고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확인한 시간이 몇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그냥 진술을 자체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그 확인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무언가 말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마치 무조건 진술 거부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전제가 조금 오류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저게 아마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와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때도 아까 제시한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니 이건 검찰 측에서는 진술 거부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분명히 진술했다. 지금 또 이경부 대변인 말씀은 구체적인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했다는 또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했다는 것은요. 겁니까? 예? 잠시만요. 예? 제가 구체적인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했다. 구체적이라는 저는 그 예. 수식어를 쓰지 아니,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그거는 하지 말을 갖고 않았습니다. 표현을 갖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언론에서는요. 그냥 30분을 그냥 그 면담의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12시간 드렸잖아요. 12시간 예. 30분 있는 게 진술을 아예 거부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인데, 서면 답변으로 답변이 안 된 경우에는 진술을 하는 것이고, 서면 답변이 충분할 경우에는 서면 답변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잠깐 지금 말씀하시고 저도 이해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면 답변으로 충분한 부분은 그걸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서면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답변을 했다. 전 그렇게 검찰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하든 이재명 예. 대표가 하든 그렇기 때문에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고 나오는 시간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답변을 했다. 답변을 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앞으로 검찰 측에서 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텐데 이경 부대변인이 오늘 당 차원에서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경 부대변인 말씀 또 저희가 그대로 전해드려야 하는 거죠. 분명히 답변을 했다. 안 한 게 아니다. 진술 거부했다라고 하는 걸로 화면에 나간 거는 잘못된 팩트가 전달될 수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술 거부는 예. 한마디도 안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진술 거부한 것도 있고 답변한 것도 있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한 겁니까? 서면 답변도 예. 진술이죠.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검찰을 상당히 비판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검찰을 비판하는 답변이 나온 계기는 한 기자가 지난 2017년에 SNS를 통해서 검찰과 언론은 모든 대선 후보를 탈탈 털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이랑 언론은 모든 대선 후보를 탈탈 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아직 유효한 것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언어에는 의미가 있지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하고 보복을 위해서 조작을 해도 된다라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이 정치적 색채를 가진 일부 검사들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 예를 들면 군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든지 아니 뭐 이승만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든지 이렇게 하수인 노릇을 했는데 지금은 검찰 권력 자체가 정치 권력이 돼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권력 그 자체가 됐다. 그래서 정치 권력 유지 자체가 일부 검찰의 목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제가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 부정도 아니고 무슨 증거인멸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오늘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께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충분히 들려드리고 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은 조금 전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다. 정권 유지가 일부 검찰의 목표가 된 것 같다. 내가 왜 체포의 대상이냐. 제1야당의 대표여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혐의들을 다 정치적인 수사로 치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검찰 권력 자체가 정치 권력이 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또 검찰총장 출신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뽑았을 당시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뽑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대로 가게 된다면 사실상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게 되는 것들에 대한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명확하게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게 되는지, 검찰이 어떤 사건들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물증? 혹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은 채 오로지 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졌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기 때문에 체포돼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바라봤듯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 이제 좀 내려놓을 때 되지 않았냐는 게 때만 되면 나오는 국회 권력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고 국회도 이에 화답하기도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도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결국은 그 불체포 특권 행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와중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이 불체포 특권이 현실화가 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건에서도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는 체포동의안 당연히 부결할 거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여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의 판단하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 판단의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 결국 방탄, 제1야당이 갖고 있는 힘으로 검찰 권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이 정치적인 쟁점화시키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과 무관하게 이런 정치적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이야기에 또 이경 부대변인은 어떻게 또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의 혜택을 너무나 누려서는 안 된다.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누리겠다고 했습니까?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다 나간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 그리고 일부 지도부에서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가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말씀이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좀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근데 이 수사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우선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물증이 하나라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진삭이나 김용애 향해서는 그 증언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증언도요 바뀐 증언이에요. 바뀐 증언, 남욱이라든지 유동규에 의해서 바뀌어진 증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언이라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향해서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증도 없고 이런 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특수브라인 검사들로 다 바꾼 다음에 압수수색을 300여 곳 가까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한 사람을 몇 달 동안에 300여 곳 가까이 압수수색했으면요. 물증 비슷한 거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없다라는 거. 지금 검사들 몇 명이나 붙어 있습니까? 60여 명 이상의 검사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수사관은 다 빼고 검사들만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물증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았던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언론에서는 반 이재명, 비 이재명 이렇게 파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던 의원들조차도 검찰 수사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불체포 특권은 굳이 여기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이렇게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정말 재판으로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병민 비대위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이 와도 부결할 거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아마 부인하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과 또 지도부의 행동들이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처럼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경 부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물증이 무엇이 있냐, 검찰의 정치 보복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만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적 판단을 지켜보게 된다면 이것이 정당한 수사인지 정치 보복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의 평가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되고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겠죠. 이 정부 들어와서 없는 사건들 수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어지게 되는 상당한 거의 모든 수사들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자당 내에서 나왔던 많은 일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가 지금 정치 보복이란 말이 일부 나왔지만 검찰에 대해서 정치 보복할 건 없다. 검찰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들이 솔직히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배임이라고도 하는데 1,700만 원, 평당 1,700만 원 이상의 땅을 3년 뒤에 오를 것을 모르고 1,400만 원으로 계산해서 공사에 손해를 줬다. 이것이 배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428억 원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근데 이것이 배임의 핵심입니다. 예?
배임의 핵심이라고 얼마를 천화동인 나중에 천화동이 428억 네, 원이요? 천화동인 1호 이 지분이 700억 원, 세후 428억 원으로 지금 예. 언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영학 녹취록에서 428억 원. 이거 누구 거라고 나옵니까? 원래는 김만배 건데 유동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3-4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줄 것인가 논의를 합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은 전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검찰이 정치질을 한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뭐 정치 보복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프레임이고 국민의힘 여당의 프레임 같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게 여당의 프레임이다. 그 얘기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일부 처음에 예. 나왔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아니 검찰이 이재명 뭐 대표가 복잡히 뭐 있겠습니까? 사법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검찰이 자신을 향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아닙니까? 보복이요. 예. 저는 보복에 지금 방점을 둬서 아니 말씀을 드리고 보복이랑 싶습니다. 사법살인이 뭐 크게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까 그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여당에서 씌우고 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이신 거죠? 이재명 대표가 시종일관 하고 있는 얘기가 대통령 선거에 졌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그리고 뭐 정치 보복에 대한 얘기들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하나둘씩 기사화해서 좀 확인하셔도 좋겠다는 그렇죠. 말씀을 선거에 져서 이렇게 수사가 더 억지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복이라는 것은 상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복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향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이란 표현은 여기서 맞지 않다. 중요한 사안은 아닌데요. 이거 보복은 예. 굳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 배임의 428억을 말씀 주셨는데 그 배임이라는 것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들에 대해서 그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일부러 뺐던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어떠한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떠한 입장인지를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12시간 정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그날 지난 주말에 그 표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께서 헷갈리실까 봐 많은 언론에서는 이번에 2번째 출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차 출석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지청에 출석을 했던 것이고 지난 주말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것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의혹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다. 이번에 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3차 출석이고 대장동 그리고 아마 백현동도 또 수사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관련해서는 2번째 출석이 된다. 이런 의미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검찰 앞에서 있었던 그날의 영상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떨어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지자,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하지 마시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진술서 내용 외에 혹시 진술하신 게 있으실까요? 윤춘호 의원. 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성남지청 출석하고 나올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검찰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나를 재판에 넘길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뭐 검찰이 그러면은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따져서 혐의가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건 뭐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 네.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기소하기에 너무 충분하고 유죄임에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 아무리 이 흰 눈처럼 깨끗하다 하더라도 이 정권이 우리의 이재명을 놔둘 것이냐, 절대 그럴 리 없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영장동 칠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정적했던 이재명을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련의 음모적인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뭐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번 수사는 기소는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윤춘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소는 되는 것이죠. 제가 틀릴 리가 절대 없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현재 흘러가는 상황은 검찰은 기소를 거의 하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조사받고 나올 때마다 검찰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았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김성훈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여러 차례 출연을 하셨는데 김성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그래도 법률가라면은 끝까지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한 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하니까요. 법률적으로는 정치적인 부분 빼고는 법률적으로는 몇 가지 혐의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층위들도 다르고요. 이따 아마 또 그거를 질문하시는 시간이 따로 있으실 것 같아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 사건이 벌어진 여러 가지 행위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어떤 의사결정과 행동과 관련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다 드러난 부분이죠. 그다음 왜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누구와 논의를 했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민간업자들과 어떤 유착이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그들과 유동규가 어떤 유착이 있었는지, 유동규와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어떤 유착이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어떤 유착과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거를 인지했는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종국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왜 유동규가 거기에 있었는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 수사 전반에서 가장 핵심일 거로 보입니다. 저는 아주 복잡한 쟁점이 많이 있지만 딱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유동규 씨가 지금 이 김만배 일당, 대장동 일당들과 유착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쩌다 보니까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유동규 씨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요. 대장동 일장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김만배 씨 빼고는요.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는 제일 중요한 질문은 그게 되겠죠. 유동규는 어떤 사람인데 왜 그때 정권을 행사하면서 사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했는가. 결국 이걸 밝히는 것이 이 수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이번 검찰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주말 출석이 첫 출석 아닙니까? 네. 그 첫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대장동 사업, 위례 신도시 사업 충분히 다 묻지 못했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그렇기 때문에 2차 소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어떤 답변을 안 했는지 이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하나를 따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 천화동이 1호를 약속했는가, 혹은 이것이 배임인가. 이 각각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러한 혐의 전체의 결론에 있는 양 끝이라고 본다면요. U자 형태로 간다면 그 중간에 만나는 뿌리는 결국은 의사결정 과정을 당시 성남도계공 협상팀과 성남도계공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성남시 차원에서 어떻게 주고받고 결제하고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 누가 참여했고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결제 서류라든지 당시 참여했던 직원들에 대한 조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으로만 나와 있는 혐의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과정, 그 자체가 결국은 수사의 중심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피의자 신문조서 확인 다 하고 나서 그 쪽수, 페이지 수를 봤더니 199쪽이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본인이 제출한 33쪽짜리 진술서가 있고, 그러면 이거 항상 첨부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준비한 아마 그 신문 조서가 대략적으로 100쪽에서 한 150쪽 사이 정도는 되는 거겠죠? 네, 그걸 그렇습니다. 첨부하고 여기에다 또 부가적인 내용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199쪽이 나왔다.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 이게 1차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2차 조사를 또 하겠다. 이재명 대표도 가겠다. 그러면 이게 이번 주말이 될지, 이재명 대표는 가급적이면 주말에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말이 될지 다음 주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3차 출석을 마지막으로 검찰은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바로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검찰의 수사가 진행을 하는데 수사의 내용이 많아서 소환 조사를 몇 번 더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뭐 특별한 예외가 없어야 한다. 이게 지금 검찰 쪽의 입장이죠.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 또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내지 수사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계속 소환을 하고 특히나 이제 평일날 소환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제1야당 대표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검찰이 제시했던 2번 정도는 소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제시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또 소환을 신청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검찰도 이번에 1차 조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진술 그리고 내용들을 또 봤기 때문에 2차 조사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서로 가름한다는 답변을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증거들 특히나 유동규가 진술하고 있거나 성남시 내부 임직원들이 증언한 부분이나 결제한 서류들과 같이 그 당시의 의사결정들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왜 했는지에 관한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아마 신문조사를 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나는 다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태도를 바꿨고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법정 증언 또 언론과의 인터뷰 이런 부분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의 질문을 바꿔서 바로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진술이냐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 듯합니다. 2014년 6월 말하고 2015년 4월 달에 그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이제 이명박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우리 조 기자님이 들은 바에 의하면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그 진술이 그렇게 나와 있다.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 유동규 씨가? 네.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나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얘기.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누구한테 카드라 들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반역죄를 물으려면 고문을 해서 자백을 하든지 증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문을 당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죠.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윤춘호 의원.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에 이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또 재판이 있다든가 하면은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 답변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 받고 나오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제 재판도 예. 있었어요. 오늘 재판도 있었습니까? 네네. 예. 재판도 있어 나오면서 한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의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범죄를 연약한 개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 어쩌면 얼마나 다급하면 저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 보면 유동규 씨는 분명하게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이 했다고 하는 것이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이제 전달이 됐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나는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이고, 유동규의 저러한 전문 진술이라고 하는, 어디서 난 들었다라고 하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정진상에 말했다는 그 수준에서 그 수준 이상의 증거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인데요. 저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은 그거 같아요. 네. 이제 김성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저 맥락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겠느냐. 그리고 저 말을 만약에 법정에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할 때 저 부분과 관해서 연결고리를 검찰이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검찰 수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이끌어내는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김병민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정치적인 걸로 환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오늘 오전 11시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에서도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법률가로서 자기 자신의 방어 논리를 제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33쪽에 이르는 이제 진술문도 이게 정치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겠죠.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법리 논쟁이 네.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가 된 게 2019년 12월인데 말이죠. 1심 판결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장동 사건은 저희가 대선 전국 아마 재작년 9월쯤부터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거의 매일이다시피 전해드린 저도 어떨 땐 대장동 사건이 어떤 얼개가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논리 구조는 뭐 시종일관 시간이 흐를수록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배임이냐. 오늘은 부산 LCT 또 관련해서 LCT 사업은 도대체 왜 이건 범죄가 안 되고 왜 내가 범죄가 되느냐, 이런 주장도 폈는데, 김성훈 변호사가 보기에 이번 대장동 사건 기소가 되면 이거 1심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3년이요? 워낙 많은 당사자들이 예. 있고요. 혐의 사실에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 부동의를 하면 그 사람들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그다음 출석을 해서 또 바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바로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별도로 이제 검찰 측 증인 외에도 또 피고인 측 증인도 또 계속 신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재판부 이동까지 있다면은 뭐 많이 잡아서는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재판부가 또 인사 이동이 있어서 네. 만약에 또 다른 데로 옮기면은 새로운 재판부가 와서 또 처음부터 기록 검토 다시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예. 3년은 걸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2심까지 간다면은 뭐 이제 각각의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최대 3년 정도 보이고요. 적어도 이제 2년 안에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대선까지도 뭐 확정 판결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네요. 확정 판결은 확실히 불가능할 것으로. 다음 봅니다. 대선 때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다만 선거법 재판은 어쨌든 간에 그건 좀 훨씬 더 빠르게 끝날 것이고요. 예. 권고 사항이 있죠. 상대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1심은 뭐 1년 안에, 네. 항소심 3심은 6개월 안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돼 있는 거죠. 법적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서 선거법 같은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 게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다툴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오히려 명확한 물증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진술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라면 정말 진술에 배치되는 다른 진술, 이 진술에 또 배치되는 또 다른 진술이 계속적으로 경합하면서 굉장히 재판이 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증이 확실한 게 나온다면 모를까, 진술을 갖고 서로 다툰다고 한다면은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진술이냐를 놓고 다투게 되고, 그 진술과 전혀 다른 진술이 나오게 되면 또 이 진술이 맞는지도 또 검토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낸 입장문 아까 윤춘호 의원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당의 대표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권력을 이용해서 한때 자신을 도운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인데 대장동 사업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 이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옆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집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에요.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이제 그 지분, 천화동의 1호 지분은 이재명 대표의 것이라고 오늘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알린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가 맞느냐?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나는 몰랐다. 언론 보도 보고 처음 알았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떤 그 법적인 논리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일 겁니다. 증거와 정황 두 가지를 보게 될 건데요. 먼저 정황적인 부분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통령, 좀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분들이 다 이렇게 뇌물죄 등으로 구속되거나 이랬던 역사가 굉장히 있었죠. 근데 그 당시 뇌물죄 액수를 보면은 뇌물 액수가 수백억 원인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조차도요. 근데 일개 시의 산하 기관의 권한 대행을 맡은 사람이 뇌물을 40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건 아마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었던 일일 겁니다. 아마 이제 유동규 씨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주관하고 큰 사업가에서 이렇게 막대한 이득, 권한과 이득을 공여받을 수 있는 약속을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런 전체적인 배경, 즉 이러한 의사결정, 이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거두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내리고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이 권한 만약에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뇌물로서 결부를 했다면 그것도 그 사람이 책임자가 아닐 것인가라는 추론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증거입니다. 결국은 유동규 씨는 지금 유동규 씨가 그동안에 진술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여러 진술들이 대체로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했다. 정진상 실장한테 그렇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진상 실장이 아닌 이재명 대표 개인이 정 실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상 실장이 적극적으로 진술하거나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적극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과 배경과 유동규 씨의 진술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무언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 당시에 이제 민간업자들끼리 이야기했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 결국 성남시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진상, 유동규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시죠. 이재명 대표 각각의 세 사람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함께 이루어졌고 어떻게 피드백이 돼가지고 변경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장동 관련된 구조 우리가 마지막으로 완성된 계약서를 보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최종본이 아닙니다. 그 전에 A, B, C 계속 변동이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름 내부 심의위원들, 내부 실무 담당자가 올렸던 기한도 있었고 또 거기에 수정된 내용도 있었고 그 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정진상 실장의 역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의 관계의 핵심적인 물증과 증거는 바로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각각의 당사자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정민용 씨가 또 오늘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한 건 2021년 2월 4일쯤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본부장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이 오기로 했으니 당신 방에 가 있으라고 해서 사무실을 나온 일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흡연실에 가 있었고 왜 김용 전 부원장이 오는 거냐고 물었더니 돈 받으러 오는 거래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지 않나라고 또 물었더니 정 씨가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기사가 또 오늘 재판을 지켜본 기자에 의해서 연합뉴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하나의 부분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 이미 다른 재판 관련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더 일찍 끝날 것 아닙니까? 이미 그렇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결과 뭐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가 정진상 전 실장, 뭐 김만배 씨, 또 유동규 전 본부장 다 재판이 먼저 끝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는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까 3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신 건? 네, 결국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동규와 김만배 씨 등이 이제 기소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들, 즉 민간업자와 성남도계공 사이에 유착이 있었고 그 유착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것이 유동규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정진상, 김용 당시 이제 성남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참여했던 비리인지, 나아가서는 당시의 최종적인 행정적 의사결정권자였던 지자체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까지 개입된 일인지를 수사하는 게 지금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유동규 씨와 관련된 재판과는 별개로 그 재판 이후에도 그 결론에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또 재판이 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가장 핵심은 결국은 정진상 실장의 어떤 입장과 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사실도 없고 김만배 측이랑 유착이나 이런 내용들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부분에서 수사를 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1심 재판에서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굉장히 미칠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결국은 여기는 세 가지 이제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한 게 아니라 민간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공공이과 민간의 유착이 돼서 민간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이 동원된 사업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확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동규의 첫 번째 기소 이 재판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이것이 유동규뿐만 아니라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영부원장까지 당시에 성남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지방 정치 권력과 맞닿이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정진상 실장과 김영부원장에 대한 기소 재판에 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전제가 되어야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니까 유동규, 정진상, 김용들과 함께 공모해가지고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가지고 결국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다라는 최종적인 지금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까지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앞에 재판들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규명이 되고 그것이 사법부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설득될 수 있는 유죄로서 인정이 되느냐는 굉장히 앞으로의 수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성훈 변호사 말씀 듣다 보니까 윤춘호 의원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 또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뭐 구체적인 증거도 내놓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김용, 정진상 내 측근이라고 하는 두 사람도 이번 관련해서 글쎄요. 정진상 실장이 그랬나요? 지난번에 뭐 성남FC 후원금 의혹 때 그런 얘기 한번 했다고 해서 또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어도 한 것일 거다. 나는 몰랐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내일부터 정진상 예. 씨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일 이제 공판 준비기일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거죠? 보니까 이제 혐의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2억 4천만 원 정도 이제 뇌물을 유동규 씨한테 받았다는 혐의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동규 씨의 핸드폰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증거를 은폐, 인멸 지시를 했다고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혐의인 것 같은데요. 김성훈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일단 정진상이라고 하는 사람과 유동규와의 유착 관계가 어쨌든 이번 재판, 내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게 사실인 여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김용 전 경기도 의원이죠. 김용 씨에 대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예. 역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는데 그렇게만 보면 어쨌든 지금 이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다음에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넘어간 걸 보면 뭐 몇 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예.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장은 명확해지고 있어요. 내가 보고했다.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기밀이라고 되는 사항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거는 내보낸 거다. 내가 지시한 바 없다. 유동규 전 본부장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라서 내가 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의 상반되는 주장을 검증을 해나가면 되는 것인데 또 하나. 가령 428억 원 이런 지분 말이죠. 이 부분은
김용, 정진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측근이 중간 과정에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일일이 모든 걸 다 보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검찰도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428억 원을 실제로 사과 박스로 전달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속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제 문건으로 남아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난망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마 이제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10년여 이제 여러 가지 공적인 정치 인생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에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려지는 김만배 씨 등과 그리고 이제 정진상, 김용 같은 핵심적인 측근 두 분의 이제 관계가 단순하게 이제 대장동 사업을 국면에 두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내용이 수준이 넘어서 가지고 지방선거 국면부터 굉장히 긴밀한 오랫동안의 유착 관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으로 봤을 때는 이익을 공유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막대하게 거둔 이익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유착이 있었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증하고자 그래서 상당히 그 전에 내용들까지도 파고들면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검찰에 덫이 될 수가 있는 게 네. 사실 결국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간접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간접 사실, 그런 유착 관계에 있었구나를 넘어서 가지고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은 정진상 실장의 이야기, 정진상 실장이 민간업자한테 하고 오케이 알겠어라고 하고 또 전달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실제로 최고 의사결정, 즉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성남시 의사결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과정에 대한 혹시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실제로 성남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이런 중간에 보고나 이런 의견 전달이 있었고 그 의견을 전달받은 누군가가 알았어 했고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나오는 건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뭐 바뀐 것인지 아니면 아예 바뀐 게 없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관건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호 변호사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이 또 긴 시간 김성호 변호사 이야기 쭉 들어보셨잖아요.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일단 오늘의 이 순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순서 이 순서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분께 한 30초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 부대변인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오늘 언론에 나왔는데요. 검찰에서 검사들 사이에서 지금 물증이 없고 진술 증거밖에 없다. 그것도 바뀐 진술 증거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 검찰들 사이에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술이 바뀌었다는 것이 방점인데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지분을 나누려고 했을 때 비공개적으로 대화를 나눈 거에서는 이 지분은 유동규 씨가 직접 이거 내 건데 누가 아느냐, 왜 소문을 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이거 지금 동규가 700억 원, 그러니까 세전 700억 원 있죠. 천화동인 1호 달라는데 어떻게 줄까?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달래. 아니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동규가 싫대. 이렇게까지 다 나와요. 왜 싫으냐? 세금을 많이 내서 싫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만배 씨가 이 방법은 나는 땡큐다. 이런 표현을 썼던 방법이 뭐냐면 남욱 변호사가 지분 반환 소송을 하면은 김만배 씨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유동규 씨한테 전달하는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입장이 바뀌고 말이 바뀐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사업이 잘 될 때 본인들이 지분을 나눠 갖는 그 과정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어떤 걸 더 믿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명민 비대위원이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보고 돈을 줬다고? 내가 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줄 하등의 이유가 있었겠는가를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그와 같은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30쪽이 넘는 진술서에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오게 되는 내용들은 법률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가 왜
대장동에 대한 개발이 타당한지를 얘기했던 정치적인 주장과 하등의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수사 상황들이 진척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정진상 실장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여부들까지 검찰이 많은 내용들을 물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정작 정진상 실장의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검찰의 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면 대장동 일당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 부정부패 혐의들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질 시간 곧 다가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3차로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그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또 어떤 이야기 하는지, 검찰은 3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하게 될지, 이런 검찰의 결론 어떻게 나오는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